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오늘 코스피가 장중 3,900선 코앞까지 올랐다가 상승폭 줄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이 언급되면서 장 초반 강세 보였지만 최근 지수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 하락이 흐름을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820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세 모이면서 87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올랐네요. 8원 60전 오른 1,427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4도입니다. 점점 코가 시큰시큰하죠. 이럴 때 아프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조동희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차피 방과 후의 목돈연구소 오늘도 출첵합니다. 어차피 어박목 좋아요. 정효진님께서 오늘은 시험 끝나고 온 고2 아들과 함께 들어요. 요즘 엄마가 유식해진 이유 알게 되겠죠? 그러게요. 학창 시절에는 사실 벼락치기가 가능한데 이제 어른이 될수록 벼락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차근차근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일매일 지식을 쌓아가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고2 아드님도 용기도 없고 뭔가 깨닫는 바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지현님께서 제가 오프닝에 코가 시큰시큰하다고 했는데 김지현님은 전 뼈가 시큰시큰해요. 추워 죽겠어요. 작년까지도 아니랬는데 나이 들미 슬퍼요. 40대인데 어머 왜 그러세요. 같은 40대인데 나이도 같이 늙어가면서 그냥 좀 따뜻하게 하면서 근육 운동을 좀 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추천합니다. 이번 주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계속되고 있죠. 02-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들으신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여기는 어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챗 GPT와 미국 대형마트인 월마트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제 세탁 세제가 떨어졌어 라고 말만 하면 챗 GPT가 월마트에서 적당한 상품을 골라 결제까지 척척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검색 결과를 본 후 내가 이곳저곳 사이트를 방문해 비교하고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았는데요. 앞으로는 AI가 지난달에 이 브랜드 세제를 썼네요. 리필 세트로 주문해 드릴까요? 라고 먼저 제안합니다. 이제 한 번의 대화만으로 문 앞까지 원하는 물건이 도착하는 시대에 살게 된 거죠. 이처럼 내가 검색한 결과 페이지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것 없이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이런 걸 제로 클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주요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 있죠? 이건 역시 제로 클릭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더 들어가 더 찾아보지 않아도 궁금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제로 클릭 때문에 위키 땡땡 같은 전자백과 유입률이 떨어지고 있다네요. 이런 제로 클릭 추세는 쇼핑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챗 GPT 외에도 구글, 퍼플렉시티, 네이버, 카카오 등이 제로 클릭 쇼핑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리뷰 비교와 요약은 물론 가상 의류 피팅도 해주고요. 여행 계획만 입력하면 목적지를 알아서 식별해 항공권을 검색해주는 단계까지 발전했죠.
점점 더 편리해지긴 하지만 갈수록 소비의 주도권은 AI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잘 팔리고 후기 많은 상품이 계속 추천되면서 1등이 더 강해지고 나머지는 기회를 잡기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써보고 찾아낸 성능 좋은 가성비 대박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숨은 맛집을 발견하는 기쁨은 점점 사라지겠죠. 탐색의 과정이 없어지고 다 알아서 정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건 어쩌면 AI가 길러낸 스포일드 휴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편리함 속에서도 생각하는 주체로 남는 것, 그 여지를 남겨놓는 기술이 진짜 인간다운 발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분석해볼 경제 이슈 뭘까요? 네, 오늘은 얼마 전 발표를 했죠. 노벨상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주인공은 구글인데요. 2024년에 이어서 올해도 구글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지금까지 도합 5명 전현직 구글 직원이 노벨상을 탔는데요. 대학 같은 학계가 아니라 기업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는 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구글에서만 이렇게 수상자가 탄생하는 점이 굉장히 저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빅테크가 R&D에 힘을 쏟고 있는데 왜 구글만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구글은 어쩌다가 과학계의 노벨상 공장으로 불리게 됐는지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구글식 R&D가 가진 힘을 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과학 기술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님들 아니면 어디 연구소의 연구원 출신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구글의 이름이 노벨상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2024년에는 아시다시피 노벨 화학상 수상자 2명을 배출했는데요. 네, 우리에게는 알파고 아버지로 유명하죠. 네. 구글 딥마인드 대표인 데미스 허사비스, 그리고 딥마인드 수석연구원 존 점퍼가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고요. 그 AI 모델 알파폴드를 개발했는데요. 요거 덕분에 과거에는 수개월 걸리던 단백질 분석이 단 몇 초면 가능해진 이런 공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 말고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했었죠. 전 구글 수석 과학자 제프리 힌튼이 인공신경망 개념을 정립한 성과로 상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도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연구를 이끈 미셸 데볼의 구글 퀀텀 AI 연구소 최고 과학자, 그리고 구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리드 출신인 존 마르티니스 교수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화학상, 뭐 물리학상, 네. 구글이라는 기업 출신 수상자가 받다니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노벨상 역사가 지금 한 12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역사를 통틀어봐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노벨상 공식 데이터베이스 노벨 프라이즈 미디어에 따르면요, 최근 10년간 민간 기업 출신 수상자가 전 세계에서 IBM과 구글 단 2곳뿐입니다. 그 IBM 제가 알기로 한 지금까지 한 100년 역사의 연구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한 6명인가 그래요. 6명인가 7명인가. 근데 구글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그 IBM과 비슷한 반열에 올랐고 이런 기업은 또 전례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글은 뭐 자본이 두둑한 거대 기업이니까 연구 환경이 좋아가지고 좋은 연구가 그래서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 철저하게 이윤을 생각하는 기업인데 어떻게 폭넓은 지원과 시간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비슷한 규모의 빅테크들이 다 하나씩 노벨상 받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구글만 이런 노벨상을 많이 탈 수 있었을까? 구글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업은 이윤을 가장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노벨상 수상하면 뭐 1,000억씩 줄게 이러면은 다들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닌데도 구글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이렇게 많이 타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구글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뭔가? 제가 구글의 노벨상 수상 비결을 크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R&D 투자액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네. 지난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R&D 예산이요 493억 달러였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66조 원을 한 해에만 와. R&D로 태웠습니다.
이게 구글 전체 매출의 14% 정도이거든요. 근데 경쟁사인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한 11.6%, 아마존이 7.8%, 그 예전 페이스북이 어떤 메타가 6.2%인데 구글이 14%니까 훨씬 높죠. 그러네요. 이유가 집계한 2024년 글로벌 기업 R&D 랭킹에서도 전 세계 기업 중 R&D 투자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 구글이었습니다. 1위였고요. 그리고 그 단순히 순수한 절대적인 R&D 투자액이 많기도 하지만요. 여타 기업이랑 비교하면 순수과학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AI나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이런 거는 사실 당장 돈 벌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원천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구글이 월등히 높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응용 기술에는 강하지만 기초과학 논문 비중은 다소 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랑 추천 알고리즘 개발에 다소 치중된 아마존과도 좀 결이 다르고요. 사실 그리고 메타는 요새 어려워가지고 R&D 투자액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구글이 압도적인 R&D 투자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장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 보다는 이거는 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지를 좀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 같은데 사실 네.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나중에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네. 근데 일반 기업과는 연구 방향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구글의 R&D 철학을 좀 물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문샷 싱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문샷이 뭐냐? 쉽게 말해서 예전에 미국 달 착륙 이 문샷 미국의 달 착륙 수준으로 무모한 목표를 일단 설정해보고 해보자라는 게 이제 구글의 R&D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돈이 안 돼도 인류의 어떤 난제를 풀 수 있다면은 일단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패 확률을 계산해보고 높은 프로젝트에 오히려 투자를 한다고 해요. 실패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예요? 네, 성공률이 높은 거는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빨리 실패를 하고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조직 문화 전반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구글 노벨상 수상의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구글의 특유의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직이 그 구글의 X라는 비밀 연구 조직이 있어요. 네. 이게 X, 왜 X냐? 수학에서 미지수를 뜻하는 X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아하. 지금 무인 비행, 뭐 신소재, 바이오 같은 초장기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 조직에선 특이한 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성공 이유보다 실패 이유를 먼저 찾는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다. 네, 빨리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데이터화하고 백서를 만들어서 조직 전반에 다 공유를 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오답 노트 적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죠. 오답 노트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실패하면은 네. 야, 너 심하셨어. 너 감봉이야. 그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글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인사의 감점 요인이 없고요. 오히려 이를 데이터화해서 다음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히려 상을 줍니다. 네, 프로젝트에 실패를 했다 어떤 인원이 그러면은 다음 연구 지금까지 수고했어. 실패 우리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다음 연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휴가도 주고요. 실패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패를 연구자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문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구글 프로젝트도 쭉 보면 실패한 결과들도 나중에는 다른 프로젝트에 다 흡수가 맞아요. 돼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러면은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네. 그럴 때 또 창의성이 막 나오니까. 네네네. 구글은 그리고 또 특히 인재 확보 면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투자 이렇게 아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노벨상 많이 탔잖아요. 네. 내부에서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지만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들이 미리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구글의 인재 욕심이 글로벌 빅테크 중에서도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2014년에 구글이 AI 스타트업인 딥마인드를 6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R&D 인력만 인수하는데 6천억 원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딥마인드는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인수 후에 딥마인드 인건비가 7년 사이에 22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연결로 잡으면은 1년에 1조 원 넘게 적자가 나는데도 구글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그 딥마인드가 구글에 갚아야 할 부채 이가 2조 원 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전액 상각하는 이야. 파격 결정을 내리면서 돈은 갚지 않아도 좋으니까 연구만 계속하라라는 경영진 의지를 표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사실 그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알파폴드 2 개발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구글이 또 이제 자유로운 어떤 기업 문화도 있지만 연구 문화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비결이거든요. 네. 이 구글에는 20% 룰이라는 어떤 제도가 존재합니다. 20% 20% 룰이 뭐냐? 모든 직원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 전체의 20%는 네가 원래 하던 기존 업무가 아니라 자율 프로젝트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오.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규 업무 외에도 구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일을 네가 생각해서 시간을 써라라는 게 공식 가이드고요. 2004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일을 만들어 봐라 이거 같은데. 사실 저는 좀 싫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실제 20%룰 덕분에 탄생한 서비스 되게 많아요. 유명한 서비스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메일 같은 경우도 있고. 어머나. 현재 구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광고죠. 구글 애드센스 그리고 구글 뉴스 이런 것도 다 20% 룰에 의거해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연구진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또 다음 구글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네, 바로 네 번째 비결로 넘어가면요. 공개, 투명한 공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은 사기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픈 사이언스라는 키워드를 기업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이거 우리 거야. 지켜야 돼. 이걸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기술 특허 보호를 걸고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보안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네. 이런 것과 달리 구글은 연구 데이터나 코드를 모두 외부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자사 기술이나 데이터 사용을 널리 장려해서 학계랑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학계가 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자기 기술이 전 세계 표준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노벨 화학상을 탄 알파 폴드를 비롯해서요. AI 알고리즘 텐서플로, 딥러닝 언어 모델 버트 이게 모두 학계나 이런 데서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오픈소스 구글 프로젝트이고요. 이런 공개 방침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독점의 비결이 됩니다. 이렇게 표준을 만든 기업이 결국 모든 생태계를 지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은 뭐예요? 네, 마지막이 사실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요. 네. 바로 학계에서의 명성입니다. 이게 사실 노벨상을 받으려면요. 그 논문에 저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논문이 심사하는 것들은 진짜 학계의 평판 이런 것들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구글이 다른 기업이랑 다른 게 뭐냐? 구글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요. 구글 논문 대부분이 외부 공동 저자 형태로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기업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들도 자연스럽게 학문적 평판을 쌓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요. 다른 기업은 좀 달라요. 다른 기업에는 논문 저자에 법인명만 올라갑니다. 네, 회사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공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노벨상을 주는 입장에서 이번 노벨상 수상자는 뭐 아마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교수 이름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노벨상 심사에서 중요한 조건인 개인의 학문 기여를 만족시키는 구조를 구글이 짜놨고요. 학자 이름을 올려야 노벨상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학계와 교류도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요. 딥마인드는 최상의 AI 학회에 매년 수십 편 논문을 게재하면서 민간 기관 중에서는 늘 최상위권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은 구글 퀀텀 AI 팀 역시 양자 논문을 사이언스나 뭐 네이처 이런 매체에 정기 발표하면서 학계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삼성 같은 한국 기업도 R&D에 막대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도 굉장히 R&D 그 투자액이 많습니다. 삼성은 제가 알기로 5위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기업은 대부분 연구 개발 총액 자체는 크지만 좀 방향이 좀 아쉽습니다. 국내 대기업 R&D의 70% 이상이 단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상용화를 3년 이내 할 수 있냐 여부를 따지는 이런 단기 프로젝트에 투자가는 경향이 많고요. 성과 평가는 그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특허를 많이 보유했느냐, 그리고 그 연구에 따른 매출, 영업이익이 얼마나 많이 났느냐 이런 거가 이제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지 않고요. 국제 공동 논문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에 소속돼 있는 연구자가 학문적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노벨상 수상은 개인의 어떤 명성이잖아요. 근데 구글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해줬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보상이 돌아올까요? 네, 먼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글로벌 컨설팅사인 인터브랜드 조사에 따르면요, 2024년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 구글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상승했는데요. 네. 그 이유를 놓고 과학 리더십이 소비자 신뢰를 강화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논문 조회수 그리고 특허 인용 건수가 기업 홍보 효과로 환산하면 최소 10억 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진짜로 그 지식이 돈이 되는 구조를 구글이 만들어낸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브랜드 품격이 올라가긴 하네요. 네. 저 회사는 이 시대 최고 지성들이 모인 회사 그죠.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또 다른 효과는 뭐가 있어요? 네, 또 다른 효과는 인재 유치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회사는 인류 최대 지성이 모인 곳이야, 이런 이미지를 얻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수억 원 연봉을 줘도 못 데려오는 인재들이 노벨상 후광 효과로 구글로 알아서 찾아오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놨고요. 실제로 2024년 노벨상 수상 이후에 구글 지원자가 2주 만에 30% 늘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계 대학에서 구글이 박사급 인재를 2,000명 이상 수월하게 뽑는 이유가 노벨상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현재 AI와 양자 컴퓨팅, 상명공학 이런 3대 분야 인력의 40%가 구글에 몰려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공헌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벨상 수상으로 민간 기업이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얻게 됐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인류 사회공헌 이미지, 인류공헌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 수익을 넘어서 인류 전체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구글이 또 생색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학계에서만 노벨상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기업도 좀 이런 구글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좀 노력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에서 노벨상 나올 수 있지 언젠가는.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드네요.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배치기의 뜨래요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867님께서요. 뉴스 볼 시간도 없는 워킹맘인데 방송 들으면서 정보 얻고 있네요. 오늘도 빨간색 주식 보니 정말 신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방과후 목돈연구소 들으시면 뉴스 이렇게 매일매일 챙겨보지 않아도 요즘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면서 깊게 이해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배미라님께서 어디 저 감기 톡톡히 걸렸어요. 반차 내고 병원 갔다가 집에 누워서 들어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 건강한 게 최고의 부자잖아요. 첫방부터 매일 알찬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첫방부터 다 챙겨주시는 배미라님께서 감기에 걸리셨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뭔가 수액도 하나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많이 드시면서 귤 이렇게 누워서 까드시면서 감기 어서 나으시길 잘 몸조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복경님께서 어제까지 여름 이불 덮고 자던 남편이 급추워하며 갑자기 겨울 이불로 갈아탔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긴 했어요. 점점 움직이기 싫어지는 계절이 왔네요. 아니 중간에 그 차렵 이불도 건너뛰고 겨울 이불로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애진즉에 한 몇 주 전에 차렵 이불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상 아직 보일러는 틀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핫팩 해가지고 껴안고 잤어요. 물 넣는 거 해가지고. 핫팩 괜찮아요. 네. 자, 문자 소개 다 마쳤으니까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1945년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 방문객 순위 4위에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와 박물관 문화상품 뮤즈의 인기도 관람객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전시품 모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특히 이 국보 2점을 전시한 사유의 방을 선보인 2021년 이후 관람객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전시된 불교 문화유산으로 반과부자를 틀고 현세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상념에 잠긴 미륵보살을 표현한 형태의 불상 있죠. 이 불상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있습니다. 1번 고려청자, 2번 반가사유상, 3번 금동대향로. 보라를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이런 거 이렇게 고민하는. 자, 1번 고려청자, 2번 반가사유상, 3번 금동대향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이고요. 제목은 금시장에도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오늘은 5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뉴스네요. 그때 금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죠.
국내 금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금시장에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시세가 국제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금시장이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 1g당 가격은 79,430원으로 국제 현물 시세 78,440원보다 1.3% 비쌌습니다. 국내외 가격 차이는 국제 금값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달부터 본격화해 2주 전에는 7.4%까지 벌어졌다가 최근엔 그 차이가 1%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해외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 개인들의 투자 수요가 갑자기 몰렸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금의 괴리율이 4% 이상으로 벌어지면 차익 거래를 시도하는 이들이 나올 만큼 큰 수준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국제 금값이 떨어지지 않아도 괴리율 때문에 국내 금값이 급락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금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 이야기인데요. 5년 전 상황이 지금 요즘하고 거의 똑같네요. 김치 프리미엄, 사실 이 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용어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똑같은 자산인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김치 그리고 웃돈이 붙었다는 의미의 프리미엄을 결합해서 만든 말이고요. 인터넷에서는 줄여서 김프 이런 식으로도 부르죠. 이게 원래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 시장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네, 그 네. 2017년 말부터 가상화폐 그 투기 광풍 불었을 때 일부 코인이 이제 해외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한 최대 50%까지 그렇게 높게 붙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인 시장의 용어가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면서 금 시장으로 확장된 거고요. 요즘에는 금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져서 뉴스에서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KRX 금 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소액으로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말 나온 김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에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바와 같은 실물을 살 수도 있고요. 은행의 금통장인 골드뱅킹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증권사 계좌에서 금 ETF나 펀드를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KRX 금시장은 근래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인기가 높아진 방식입니다. KRX가 한국거래소의 약자인데요. 2014년 세금을 피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거래를 양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에 만든 금연물 거래시장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려면 기존에 주식 거래하시던 계좌 말고 금 거래용 계좌를 하나 더 트시면 누구나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KRX 금시장에는 순도 99.99%의 금이 상장돼 있어서 이거를 삼성전자나 테슬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겁니다.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100g 이상 갖고 있다면 원할 경우에 실제 금덩어리로 인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개인들이 금거래 계좌를 정말 많이 만들고 있는데 KRX 금시장은 뭐가 더 특별히 좋아요? 개인들이 개설한 금거래 계좌 수가 올해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14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인기 요인은 거래가 편하다는 것도 있지만 세금 문제가 큽니다. 다른 금투자법의 경우에는 골드바는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고요. 은행 금통장 또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ETF는 금값이 비싸져서 매매 차익이 났을 때 배당소득세로 15.4%를 뗍니다. 또 해외에 상장된 금 ETF는 해외 주식으로 취급이 돼서 매매 차익이 1년에 250만 원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이 반면 KRX 금시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목적이 있어서 세제상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면제여서 자유롭고요. 거래할 때 이제 증권사에 수수료 조금 내시는 정도입니다. 이 금을 실물로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시기는 하는데 인출 안 하면은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장점이 많지만 약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처럼 투자가 몰릴 때 나타나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세금 면에서는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한 금 투자 방법이기는 한데 어쨌든 요즘 여기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군요. 어쨌든 국제 금값이라는 건 런던 같은 해외 시장에서 정해지지만 KRX 금시장에는 국내 투자자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닫힌 시장이라서 좀 이런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금 현물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까지 심하게 껴가지고 금융당국이 투자 조심하라고 경고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떤 자산의 투자가 과열이 돼서 가격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때 소비자 경보 한 번씩 울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 주의해야 된다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괴리가 어느 정도 돼요? 지난주 목요일 16일을 기준으로 국내 금 현물값이 1g당 21만 8천 원이었는데요. 환율을 반영해서 원화로 환산한 국제 가격은 19만 3천 원이었습니다. 두 가격 간의 괴리율이 13.2%가 벌어진 건데요. 지난 5년 사이에 국내외 금값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한 게 올해 2월 그리고 최근 딱 2번밖에 없었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어제는 김치 프리미엄이 8%대로 좁혀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이런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유동성이 몰리는 이런 소위 묻지마 투자 때문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금이라고 하면 어디서 사든 가격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국제 금값이랑 국내 금값이 벌어져도 결국에는 이렇게 비슷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인 시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이 김치 프리미엄이 심하게 나타났던 게 그 일물일가 법칙이 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서 한국인이 해외에서 싼 값에 비트코인 사서 국내에 비싸게 파는 이런 차익 거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또 가상자산을 뭐 공매도를 하거나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코인은 사려는 사람은 많고 거래는 힘들 때 자연스럽게 웃돈이 붙으면서 부풀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금은 좀 사정이 달라서 괴리율이 높아지는 일은 드문데요. 물론 이론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완벽한 이런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없어서 네. 일물일가 법칙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금 현물의 김치 프리미엄은 평균 0.69% 기록했는데 아주 약간씩은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금 정도로 이렇게 글로벌 차원에서 거래가 활발한 자산이라면 10% 넘는 이런 김치 프리미엄은 좀 과도하고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말씀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은 전 세계 거래량이 워낙 크고 또 이제 실물 이동도 가능하다 보니까 격차가 오래 가지는 않죠. 또 올해 2월에 금값에 발생했던 김치 프리미엄도 금방 가라앉았고 최근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또 가라앉는 것 같은 좀 들쑥날쑥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월에는요, 이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을 상회하는 현상이 30 영업일간 지속이 됐고 괴리율이 높을 때는 22.6%까지 확대됐습니다. 와. 하지만 이후 18 영업일에 걸쳐서 계속 하락 조정이 나타나면서 괴리율이 0.7%까지 떨어졌고요. 이 정도면 평균에 수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KRX 금값을 따라가는 ETF에 투자하신 분도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9거래일 사이에 16%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양면의 칼날이기도 할 것 같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사실 투자했던 분이라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좀 차익 실현할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에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KRX 금시장 이용하시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거품이 거치면 이 손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김치 프리미엄 영향 받지 않고 금에 투자하는 다른 옵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여러 개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금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예요? 이 KRX 금시세는 기본적으로는 국제금값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 또 국내 수급 상황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 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을 거래할 때 우리는 이제 증권사 앱을 통해서 시세를 보면서 사고 팔지만 보이지 않는 뒷단에는 실제 금덩어리를 기반으로 거래가 체결이 됩니다. 예탁결제원에 금을 보관해 두고 있고 그래서 원할 때 인출도 가능한 건데요. KRX 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올해 1월에 한 200kg 남짓하던 게 네. 10월 들어서 1000g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 현물 ETF들도 있는데 이 상품에도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한 ETF 상위 10개 안에 금 상품이 3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이 중에 규모가 큰 한 KRX 금선물 ETF의 사례를 보면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만 7천억 원을 넘었고요.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한테서 받은 돈으로 실제 금을 그만큼 사들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투자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해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 금 시장의 공급은 귀금속 유통업체들이 금 제조업체에서 금을 사오거나 또 해외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수 자체가 몇 안 되고요. 또 입고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품질 인증, 예탁 결제원의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해서 이제 물량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금 선물 시장이 잘 발달을 하지 않아서 현물 가격이 이상 과열을 보일 때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라는 거군요. 근데 요즘 뉴스 보면 그 국내에서 사람들이 금을 사다가 이제 작은 거 소량으로 다니는 그런 건 다 팔리니까 아예 그 왜 우리가 은행 관련 뉴스 볼 때 자료 화면으로 많이 나오죠. 뭐 범죄 영화 같은 데서도 좀 종종 나오는 그 휴대폰 크기 정도의 네네. 골드바 있잖아요. 뭐 벽돌같이 생긴 것도 있지만 그 수요 자체도 커져가지고 이제는 시중에서 골드바도 사기 힘들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작은 규격의 골드바는 품절 상태입니다. 일부에서 1kg짜리 골드바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그건 1kg면 얼마예요? 2억 원 넘거든요. 소액 투자자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귀금속 전문 유통업체 매장을 가셔도 수급 차질이 심해서 사려면 한 몇 달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값이 단기간에 너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또 금값 상승을 유도하는 여러 재료들이 단기간에는 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도 많죠.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이 될 텐데. 네, 사실 뭐 당연한 원칙이긴 합니다만 금은 너무 단기 차익만 보지는 마시고 좀 불확실성 시대에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둔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한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 분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재 가격 부담을 감안한다면 좀 조정이 발생할 때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는데요. 국제 시세와의 격차가 벌어진 만큼 좀 무리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뭔가 금에 투자하고는 싶은데 김치 프리미엄 걱정에서는 벗어나고 싶다면 국내 금값 말고요. 해외 금값을 따라가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금값을 따라가는 투자 상품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금 ETF들을 쭉 보면은요. 네. 선물을 기반으로 한 게 있고 현물을 기반으로 한 게 있습니다. 금 선물 ETF는 상품명에 골드 선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들인데 미국 시장의 금 선물 값을 반영합니다. 다만 이 선물을 기반으로 하면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서 수익률을 좀 이게 갉아먹는다. 이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네. 골드 선물이라는 상품들 뒤에 보면은 영어로 H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환해지형이라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을 제거를 해서 금 가격 자체에 집중하려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이 되겠고요. 다만 환해지를 해주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는 또 좀 비싸진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 선물 말고 금 현물 ETF 중에서 국내 현물이 아니라 국제 현물 시세를 반영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 상품명에 국제금 아니면 금 액티브 이런 이름이 들어간 것들인데요. 해외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고 다만 환해지형은 없고 전부 환노출형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투자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좀 그리고 ETF 안에 다른 해외 ETF를 담고 있는 상품들이 꽤 있어서 여기는 수수료가 또 이중으로 나간다. 이것도 참고를 그럴 수 하시면 있겠네요. 좋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금 ETF가 국내 신상품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냐 해외냐 선물이냐 현물이냐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고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금 ETF 있잖아요. 그거 직접 투자할 수 있지 않아요? 네, 미국 증시에도 금 ETF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애초에 탄생이 미국 시장이었고요. 네.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종합금융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 전략에 따라서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자산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값과 환율이 동반 강세라는 점을 노리고 이제 달러 기반 금 투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데요. 금을 캐내는 해외 기업들 주식만 모아놓은 금채굴 ETF도 다른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ETF 중에는 금채굴, 또 미국의 ETF 중에는 골드 마이너라는 이름 들어간 상품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금값이 뛰면 채굴 기업들의 수익성도 덩달아 높아지는 구조여서 뭐 비슷하게 가기는 하는데 변동성이 좀 크다. 이걸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은행에 왜 골드뱅킹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김치 프리미엄에서는 자유로워요? 네, 맞습니다.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등에서 골드뱅킹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국제 시세의 원달러 환율을 반영한 것이라서 김치 프리미엄 위험은 없습니다. 또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이 그람당 금시세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을 하시면 그만큼 금을 적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유하고 있는 뭐 실물금이나 달러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집에 금을 좀 갖고는 있는데 참 네.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에 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하나은행에 가시면 이 골드 신탁이라는 상품이 최근에 나왔는데 네.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돌반지나 골드바 같은 이런 실물을 맡기면 만기가 됐을 때 감정가의 1.5%에 해당하는 운용 수익 그리고 금 실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최소 30g부터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신탁 수수료를 좀 떼고 이제 여기에 이익에 대해서는 22% 기타 소득세가 붙는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신한은행에 가시면 달러를 이용해서 금을 바로 살 수 있는 이런 통장도 있고요. 네. 환전 비용 아끼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민은행에서는 포인트를 금값으로 환산해서 입금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해서 좀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 너도 나도 하면서 굉장히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의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전시된 반과부자를 틀고 깊은 사유에 잠긴 미륵보살을 표현한 이 불상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반가사유상입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얹고 한 손은 뺨에 댄 채 사유에 잠긴 모습이 특징인 이 불상은 우리나라 불교 조각의 걸작으로 꼽히며 국보로 지정돼 있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오늘도 지식 하나 플러스 이렇게 보내주신 박은희님 그리고 60대 경제 깜깜이가 방과 후 목돈 연구소 들으며 도움받습니다 라고 뿌듯한 문자 보내주신 7913님 그리고 이분은 다녀오셨나 봐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오롯이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죠. 밤하늘 아래 고요함과 함께하는 사유의 방은 큰 힐링이었어요 라고 해주신 서보경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요. 김현철의 사랑하오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 그대 사랑